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 논의 열흘 만에 논의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 직후 당직자들에게 정보기관 파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안철수 대표가 열흘 만에 지금 어쨌든 통합 논의를 일단 스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열흘 전부터 국민의당의 그 내부의 국민정책연구원이라는 정책 연구소가 있는데 예.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 때부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가 상당히 이제 동력을 받았었습니다.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 각 당의 지지율의 산술적인 합계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바른정당과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굉장히 이제 급무살 타는 상황이었는데 네. 기류가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급무살 타다가 22일 날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각자 통합의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원칙 없는 통합은 하지 않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일단 통합이 제동에 걸렸다라는 해석이 이제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중진들 의원들의 이제 반발이 있었고요. 국민의당 내부에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이 햇볕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 호남에 기반을 둔 호남 중진 의원들의 어떤 뭐 비판이나 반발이 상당히 이제 노출됐던 거였죠.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통합은 사실 시기상조다. 예. 그리고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 정책연대, 그다음에 선거연대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를 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분명히 정리를 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바른정당의 이제 그 전당대회가 다음 달 13일에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요. 현재 이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뤄볼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중도 통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도 통합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막연하고 또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은 또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또 중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떤 때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다 또 어떤 때 중도 진보라고 얘기하고 이 개념 자체가 대단히 모호한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양당의 그 내부의 의원들의 이념적 지향이나 지금 정책 개선이 많이 달라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P라든지 연합이라든지요, 3당 합당 1990년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념 지향이 달랐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성격이 다르거나 정치적 개선이 다른 의원들을 결집할 만한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한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서 당분간 통합 논의는 동력을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 안철수 지난 대선 후보였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렇지만 아직은 정치적인 경력이 일천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직 더 실무적인 감각을 쌓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쑥 바른정당과 합당론을 제기함으로써 당내 불협화음과 그리고 아주 소중한 국정감사 기간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 감각이 부족한 것을 드러낸 단면이 있고 특히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시기가 부적절했다. 예. 과거에 우리 정당의 이합 집산 과정을 보면 총선과 대선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년에 물론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의 지위랑은 관계없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시장 군수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계개편의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그리고 합종연행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앞으로 3년 뒤에는 정계개편이 틀림없이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한 그런 시기에 이것을 제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연합으로 지금 이제 다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의 이합집산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대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패턴이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주의 정치가 끊임없이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야권의 보수는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김대중의 어떤 정치적 철학 이것을 중심으로 호남같이 연계가 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라든가
그 어떤 정치인도 야당 아니 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자가 아직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계 개편의 핵심은 마지막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호남 중진을 배척하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들을 배척하고 정계 개편을 한다? 그것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바른정당, 국민의당만큼이나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이 바로 제1야당 한국당입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좀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게 표대결로 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는 예. 윤리위가 자진 출당을 이제 권유했던 거잖아요. 예. 권유했는데 이게 이제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열흘이 지나면은 자동 제명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사실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당원 당규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최고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사실 이게 사법부의 판단을 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상 최고위원회가 이것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지금 말씀드린 표대결로 가서 부결시킨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홍준표 대표에게 지어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결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뤄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네. 최근에 사실상의 그 재판 보이콧도 했고요. 이런 측면으로 미뤄볼 때 홍준표 대표가 일단 박근혜 전 대표를 출당을 시키고 서청원 최경화 의원 등을 또 이제 인적 청산을 하고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사실상 서청원 최경화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 3분의 2의 의결이 예. 필요해요. 그럼 뭐 예.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실관계 공방도 있습니다만 성환유 리스트에 관련된 또 이 일도 또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이분을 이제 통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고 보수세력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지방선거 임하고 이런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현 단계에서 볼 때 그런 로드맵은 상당 부분 당분간은 좀 차질이 빚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어떤 한국당 내부의 변화 혹은 뭐 바른정당과의 변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것을 아직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른정당에 통합하는 한국당으로 와서 합칠 겁니다. 네. 일단 당에서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미 저는 결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물론 그 바른정당 내부에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당과 합쳐서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해야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통합파가 이번에 국감이 끝나면 한국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이죠. 예. 제명을 밀어붙인 것은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악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홍준표 대표와의 어떤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것하고 예. 지금 재판에서 대법원에 계류해 있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큰 정치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전직 대통령과 지금 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당내에서 친박을 비롯해서 당원 태극기 집회 상당히 많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한다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전선을 내부적인 전선과 외부적인 전선을 스스로 끌고 갔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악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최고위를 거칠 필요가 없었는데 최고위를 거치겠다고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네. 물론 법적인 것은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위에서 저는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핵심 키는 저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쥐고 있는데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내내 지방선거를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든가 제명에 앞장설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한국당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는데 바른정당 통합파가 와서 여기랑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재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나와서 한국당과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장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네. 게 이 바른정당에서 뭐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통합파가 다시 한국당으로 온다는 게 처음에 사실상 분당이 될 때 그 당시에는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친박계 의원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결국 바뀐 게 없는 상황인데 들어가는 건 너무 명분이 없는 게 아닌가요? 뭐 정치는 뭐 명분이 없지만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분열할 때 지금 다시 예. 합칠 때 그때 명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보수 재건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압승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지방 권력을 완전히 민주당한테 중앙 권력을 다 주고 지방 권력까지 다 줘버리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민주당 천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합칠 명분은 되고 국민들이 그런 걸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또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명분은 없는 일이에요.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이 안 되고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 되지 않는데 예. 과연 바른정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통합파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은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거기 내부에 이제 바른정당 내부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언론마다 전부 이제 보도가 조금씩 다른데 네. 8명부터 9명, 10명까지 뭐 통합파라는 뭐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쪽에 이른바 중도 통합에 동의하는 의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예. 1명 내지 2명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한 그 지역에서 이른바 TK 지역에서의 그 상징성을 여전히 무시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정치공학적으로. 예. 근데 전혀 과감하게 이거 너무 당위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보수 세력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이 구각을 깨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 그 TK 지역에 그 기대서 그 TK 지역도 옛날 TK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적폐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의하는 유권자도 많아졌어요. 예.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대선 근데, 때도 예, 네. 그럼요. 대선 때 그 표를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박이 지나치게 좀 수구적인 것 같아요. 그 친박을 비롯한 한국당의 지도부라고 할까.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당 의원들도 너무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촛불 집회가 이제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 10월 29일 날, 내일 모레가 1년인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죠. 근데 아직도 그때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10년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워낙 일이 많았고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예. 대통령이 파면됐고 급하게 말이죠. 돌아왔죠, 정말.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등 야당은 말이죠. 여전히 그러한 시대 정신을 잘 못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여당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 세계사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한국당,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당의 역사가 사실은 수구적인 그리고 과거의 어떤 구습을 답습하는 그런 정치 행태를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뀌면 계속 감옥에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여튼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예. 탄생이 됐고 그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자유와 평등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 자유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것이 보수 정당이고 그리고 평등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진보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자유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킬 어떤 정체성 네. 이런 걸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자유경쟁 그리고
수월성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보수 정당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복지라든가 반전, 평화, 탈핵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평등적인 세력이란 정치 어떤 결사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정당이 뭐 자유와 평등적 가치를 가진 정당이 꾸준히 가야만이 예. 민주주의 질서가 바뀌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에 당직자들에게 정보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를 희망하면 신청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것도 민주당 의견하고 민주당 얘기와 야당 얘기는 좀 다른 것 예. 같아요. 정보기관으로 얘기했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얘기한 거 예.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과거 계속 지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쳐야 될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공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에 특히 이제 감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사실. 예. 그리고 뭐 어떤 좀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기관에 이사장으로 가는 경우 저는 많이 봤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 그만둔 다음에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좀 당생활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정권 임기 내에 어느 기관에 이제 이사장으로 간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저도 뭐 당생활을 했습니다만 예.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게 이제 정권에게는 하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건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단지 정당에서 근무한 당직자들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기여할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집권 세력이 어딘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뭐 어떤 면에서부터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근데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곳에 감사나 이런 자리들에 가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약 있다면 예. 이거는 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그래 왔던 게 일정 부분 사실이고 뭐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뭐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정권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 민주당은 정부 부처를 얘기한 것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얘기한 건 아니더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러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세력도 분명히 각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 할 예.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교수 님 생각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정치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것이 이제 정치의 목적인데 특히 대통령이 되면은 이것을 특히 더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인사권에 대해서 잘하면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인사가 10,000명 정도 되고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5만 명 정도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논공행상이다. 왜 대통령은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인데 어떤 특정 계파라든가 특정 라인을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들을 심는다. 네. 이런 측면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나 정치인은 결국은 자기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팀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과거의 미국의 대통령들, 선거관 대통령들을 보면 상대당의 어떤 자신의 정적들을 데려다가 같이 하는 예. 그런 리더십을 보였을 때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선거관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에 남는 그런 지도자였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의 어떤 정치를 보면은 갈등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뿌리 깊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념적인 갈등과 지역적인 갈등.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대통령이 되면 특정 지역 인사들 그리고 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세력들이 청와대라든가 주요 포스트에 다 포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아주 나쁜 면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고 들고 나와서 지금 사회적 적폐를 지금 척결하고 있지만 네. 인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탕평 인사를
해야만이 예. 내년부터 해서 선거가 지나고 정권이 실질적인 평가가 들어갔을 때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알겠습니다.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주제를 꼭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위에서 이 민간 의원들이 비밀 인가 취급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문서들을 다 취득을 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 야당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들이 자격이 있느냐, 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지금 될까요?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2개의 TF가 있어요. 예. 흔히들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TF가 이제 적폐청산 TF잖아요. 예. 적폐청산 TF에는 이제 검사도 파견돼 있고 국정원 내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 TF는 민간 위원이 없어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 TF 말고 조직쇄신 TF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외부의 민간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보도되고 지금 뭐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정원의 그 잘못된 관행들, 예. 일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간 위원들이 받더라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나오는 사안들 이게 이제 비밀 취급인가, 비밀 취급인가, 2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인사들이 예. 이거 보는 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도 작전과 병사들, 장교는 물론인데 병사들은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병사만 그 작전 문서를 보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거는 국정원이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정말 그 일탈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본질인데 물론 절차도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야당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민간인 문제들은 조직쇄신 TF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조금 사실관계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은 조직으로서 저는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들이 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민간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물론 각서에 서명은 하지만 예. 그러나 나와서 어떤 우리가 이런 중요한 기밀을 봤다 해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신분적인 그런 제약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정보라는 것은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상당히 정보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왜 국력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보는 자산이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휴민트, 수많은 조직원들이 하나의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 인텔리전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물론 핵심적인 것은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 둘, 셋을 조합을 해보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이런 곳에서 민간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NGO라든가 이런 것을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정원의 정보는 국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